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그리고 인적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긴급 회동을 갖고 쓴소리를 내서 대통령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을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인터뷰에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매주 월요일 정치 토크는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바라봅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것 등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인적 쇄신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데 머뭇거리는 모습 보이면 보수는 공멸할 겁니다. 자, 보수는 공멸할 거다. 특별감찰관도 머뭇거리면 보수는 공멸할 거다. 아주 위기감을 한껏 끌어올린 그 발언이었는데, 자, 박성민 비서관님,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3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명태균 씨 녹취 파일 공개된 다음에 말을 되게 아끼고 입을 다물었었어요. 근데 나흘 만에 입을 열었는데 대통령 사과,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을 포함해서 인적 쇄신, 여기에는 대통령실 참모와 내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요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은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도 이제 그동안 해오셨던 말씀을 한 번 더 좀 강도 높게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한 문장으로 평가하자면 저는 2% 부족한 용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하기 쉬운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좀 불충분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 상태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명태균 씨와의 새로운 녹취록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고 그 시점도 대통령실이 반박했던 또는 해명했던 그런 내용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시점이 됐으면 사실은 유일한 출구는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의 자리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던 어떤 예방적 성격의 특별감찰관 통과 이런 부분, 임명 이런 부분보다는 특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용산을 겨냥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박성민 비서관 말씀 이제 민주당이 계속 요구해온 특검 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엄중한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수 대표님?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 얘기까지 하면은 당내 어떤 분열이랄까 여당 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도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메시지를 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특검이라는 게 일단 받아들였을 경우에 또 친윤계와의 어떤 갈등이 더 이제 격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실제로 특검이 진행됐을 때 뭐가 얼마나 더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는 냈다고 생각을 지금 하는데요. 이 시점에 예.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최고위 발언 중에서 이제 좀 눈여겨봤던 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해야 할 걸 늦지 않게 해야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 헌정 중단이라는 게 결국은 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하야라든지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일 텐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지금 이제 대통령과 용산을 향해서 지금 이거라도 받지 않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 어떤 나오는 전원들을 살펴봤을 때는 또 이 특별 감찰관마저도 받을 여지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신주호 부대변인님. 네. 일단 이 세 가지 요구한 거 지금 적절한 어떤 타이밍 적절한 그 요구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적절한 요구를 넘어서서 대통령실이 최소한으로 행해야 될 막중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는 것으로는 전 부족하다. 사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에게 이런 식의 통화를 하셨는지를 저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밝히셨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그 축하 전화를 하신 것에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다. 저는 그 말씀에 일견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육성으로 내가 왜 명태균과 이런 얘기를 나눴고 어느 선까지는 얘기하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이것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린다면은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신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대통령이 다시금 국민의 지지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었던 이 사안에 더해서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선제 조건들이 기반이 되었을 때 윤석열 정부의 임기 후반부가 잘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과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통령이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네. 이제 사과를 요구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적 개편 부분도 이제 주목이 되는데 거기에 참모진 개편과 개각 부분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네, 뭐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은 물론이거니와 대폭 개각을 통해서 국민께 울림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총리께서도 너무 오래 그 일을 하셨고 굉장히 피로감을 그동안에 호소하셨습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이 있지 않다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과연 지금의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시겠느냐.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국민적인 공분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국민의 뜻을 뭉갠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인적 쇄신이나 개각은 무용지물입니다.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대폭 개각 그리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동수 대표님도 동의하세요? 근데 저는 개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일단 보는 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전면전 개각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결국에 어떤 야당 마음에도 들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어떤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과연 이제 좀
괜찮은 분들, 명망 있는 분들이 이제 개각에 참여할지 일단 그것부터 의문이고요. 또 만에 하나 또 이제 또 어떤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청문회 같은 것들을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가지고 논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각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저는 대통령이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해요. 예컨대 지금 뭐 서면 사과냐, 뭐 직접 나와서 육성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서면 사과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저는 하나만한 사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이너스 된다는 생각을 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대통령께서 과거에 뭐 담화문 발표하고 이랬듯이 이제 예.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제 그동안 국민 앞에 얼굴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본인의 목소리로 이제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용산 분위기 봤을 때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점이 저는 좀 우려가 겉에서 됩니다. 이렇게 비치기에는 그래 예. 보인다 이거죠. 자, 박상민 비서관님, 지금 이동수 대표님 말씀은 어쨌든 뭐 그게 모든 그거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첫걸음으로서 매우 중요한 게 진솔한 사과다 하셨어요. 박상민 비서관님은 아까 역시 가장 본질은 특검 수용이다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제외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개각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개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변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참모를 바꾼다고 해도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좀 걱정과 우려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글쎄요. 일단 저는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네. 뭐 사과를 하기 이전에 이 명태균 씨 논란을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밝혀온 명태균 씨 관련한 여러 입장들은 사실상 다 거짓말로 판명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의 이런 계속되는 거짓 브리핑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면 그 다음 날이든 뭐 그 다다음 날이든 그걸 뒤집을 만한 녹취와 증거들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이 의혹들 국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큰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명확하고 소상하게 설명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대응책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 뒤에 이제 사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명태균 씨 관련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다 밝히고 그다음 필요하다면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동수 대표님.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뭐 국민한테 다 밝히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국민한테 밝히지 못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참모들과는 이걸 좀 제대로 된 어떤 사실을 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당도 이게 지금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보면은 이게 무슨 40부작 드라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조금씩 흘리냐, 그냥 갖고 있는 거 다 공개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는 국민의힘도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 의원들 지도부와는 최소한 좀 내용을 공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도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는 뭐 오세훈, 박형준, 유정복, 홍준표, 이철우 이런 그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 다 소속돼 있는 그 협의회인데요. 당의 쇄신 요구하면서도 한 대표를 향해서도 패권 싸움으로 비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의 역량을 집중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신조 부대변인. 네. 여기는 주로 양쪽에 대한 다 대통령실과 당에 대한 주문이 같이 있을 텐데 당 쪽에 대한 주문에 좀 무게중심이 더 있나요? 이분들은? 이 입장문을 보면은 뭐 대통령께도 예. 이 얘기를 했죠. 네, 고언을 드렸지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거에 굉장히 좀 더 주안점을 뒀다. 비중을 뒀어요. 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시도지사 협의회에 있으신 분들이 차기 대권을 꿈꾸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권 싸움이라는 표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패권 싸움이라고 한다면 목표가 다른 사람들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는 공공연하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 야권의 그 탄핵과 대통령 하야 공세에 맞서서 이 정권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패권 싸움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도지사 협의회 이분들은 사실 당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현 시국, 현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한 명확한 해법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견제하려고 이런 입장을 낸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친윤계 중진 의원들께서도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갖고 계시고 대통령께 이런저런 의견을 전달하면서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전달하고 계세요. 당내에서는 제가 볼 때 이미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는 계파 상관없이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도지사 협의회 이분들은 사실 지방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중앙정치에 당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 부적절합니다. 이분들은 이런 말씀하실 시간에 지방행정부터 챙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이런 행보들을 보면서 이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이제 우리 때가 왔다라고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사실 국민의힘에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수모를 많이 당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뭐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려고 하니까 막 초선들이 연판장 돌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구도였기 때문에 사실 중진 의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많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그동안 너무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상황이 좀 살짝은 틈이 열린 상황이고 그 틈을 이제 중진 의원들이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이제 좀 국민의힘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성민 비서관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콩고물 쫓아다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진 의원들께서 뭐 중진의 정치인들 또는 당의 원로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뭐 입장을 내실 수도 있고 뭐 만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 한동훈 대표를 향한 견제의 심리를 숨기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콩고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겉으로는 뭐 정부를 향해서도 변화를 촉구하고 한 대표를 향해서도 변화를 촉구하지만 본인들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자산을 사용해서 지금 어떤 국정 운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일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그동안 뭐 갖고 있는 정치를 하면서 쌓아온 정치적인 네트워크도 있고 자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합쳐서 대통령실을 압박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고 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끌어올 수 있을 정도의 저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걱정하는 척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방관자 느낌이 있는 거죠. 이 갈등의 국면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어떤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을 뭐 얻게 되면 그것은 치명상을 입는 일이니까 그 뒤에 그 콩고물로 내가 한번 어떻게 그 자리를 들어가 보겠다 이런 심리가 사실상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이렇게 어떤 양비론적인 입장을 내실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은 대통령실이 너무나 잘못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부터 좀 바로잡는데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당의 원로나 마찬가지인 분들인데 그렇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박성민 비서관 말씀이고요. 지금 이 여당 여권 상황이 엄중하다는 그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되는 게 삼선 의원들이 입장 내고 또 상임고문단이 또 입장을 냈습니다. 상임고문단은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윤 대통령에게 요구사항 몇 가지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향해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 대통령의 수시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총리 인선
뭐 이런 요구사항을 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뭐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제 긴급 회동 갖고 쓴소리했는데 이동수 대표님 예. 그 상임 고문단 한동훈 대표와 좀 비슷한 톤의 얘기를 한 거죠? 예, 어제 오후에 이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상임 고문단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제 네. 이 상임 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이제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상임 고문들이 대화를 하면서 당정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당의 화합을 신경 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판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대통령을 향해서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게도 이 대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하고 당내 화합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안점이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대통령이 좀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박성미 비서관님. 그 지금 가장 그 키랄까 관건이랄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통령의 반응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닌가요? 뭐 일단은 시정연설에 안 오셨잖아요. 시정연설에 참석을 하지도 않으시고 어떤 뭐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상 대답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고, 그리고 뭐 우리는 억울하다 사실 이런 입장인 거 아니에요? 뭐 매몰차게 대통령은 명태균 씨를 끊어냈다부터 시작해서 어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나 명확한 설명 없이 그냥 이 국면을 나 억울하다, 우리는 그저 공격받고 있다, 왜 여당까지도 우리를 공격하냐, 이런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지금 이 시간들을 대통령실이 흘려보내고 있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거 좀 위험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위기의식이 샘솟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보다 확실한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한 총리가 대독한 그 시정연설 내용에서도 뭐 4대 개혁 강조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어떤 대통령실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답을 못 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대통령은 현실과 굉장히 괴리되어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비슷한 질문을 신조 부대변인께 드릴게요. 대통령실은 11월 말 이후에 뭐 윤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가능성 이제 언급한 바 있고요. 실제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지켜볼 대목인데, 여튼 대통령실의 혹은 대통령의 반응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11월 말에 하신다고 하면은 너무 늦습니다. 하루빨리 그 기자 간담회든 국민과의 뭐 그 소통이든 국정 브리핑이 예, 국정 브리핑이 됐든 예. 하루라도 빨리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녹취를 바탕으로 한다면 아직까지는 대통령 취임 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탄핵 사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법리적인 문제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법적인 거 따질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생각해도 법적인 문제만 따져서는 지금 안 됩니다. 법적인 문제만 따질 거면 법조인을 해야지 정치인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정치적인 것,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대통령실에서 이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1심이 나오기 전인 11월 15일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국민들이 저희를 향한 지지를 안 하실 겁니다. 하루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네. 이동수 대표님은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11월 말에 이제 뭐 좀 입장 밝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보면은 11월 중순에 그 해외 순방들이 쭉 일정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번 달 15일에서 16일에는 페루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18일에서 19일에는 또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대통령이 여기에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근데 지금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상회의 뭐 이런 거 지금 대통령실에서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진짜 뭐 이재명 대표의 1심 이 선고를 보고 나서 또 하겠다는 입장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좀 너무 이렇게 반응이 좀 느리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네. 민주당 말씀하실래요? 네. 박성민 비서관님. 그러니까 예. 이게 이 정부가 어떤 불리한 국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의정 갈등이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뭐 의정 갈등에서도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아놨던 그 비공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정부 관계자가 뭐 버티면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때도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는데 지금도 좀 그런 기조가 아닌가. 좀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뭐 이 국면을 지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변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은 지난 주말 장외투쟁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거듭 촉구했고요. 박성민 비서관님, 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장외투쟁인가요, 민주당이? 저희가 이 최상병 특검법으로도 했었거든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몇 네. 개월 전에 이미 했었고요. 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 굉장히 좀 뜨거웠죠. 아무래도 좀 분노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들렸었고 실제로 뭐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국민이 심판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검하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처음에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만을 건드리는 자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그 장외 집회가 예정됐던 그 기간 동안에 드러났던 어떤 특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방면의 이 국정농단과 국정 개입과 뭐 이런 의혹들, 비선에 의한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불거진 국면이라서 굉장히 현장에서 좀 분노의 에너지가 많이 응축됐고 그게 굉장히 폭발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탄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근데 최고위원단이 탄핵을 언급하는 집회를 따로 열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것을 뭐 빠르게 언급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식화해서 어떤 당 대표가 직접 얘기하면 그것은 사실 당론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네네. 당의 공식적인 추진 방향성이 설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이전에 일단 특검이라는 하나의 지금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양새고, 다만 어떤 뭐 탄핵이라든지 또는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기도 했고 지금까지 보여지는 어떤 정황들이 굉장히 불법성을 많이 띠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까지 가능해진 국면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이런 투트랙을 한다라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천천히 어떤 여론들을 보면서 차분히 이를 전략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포석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질문은 신주호 부대변인께 해볼게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 집회, 민생 포기하겠다는 선언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이제 비판대로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해소 방안부터 먼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더 여권의 지금 어떤 시급한 일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한 요구를 조금 강도 높게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기류는 사실 당내에 지금 만연하게 퍼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당내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정보 공유를 해줘야지 저희가 엄할 것은 엄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릴 부분은 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지금 당내에서 이미 퍼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민주당 장애 집회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있어 봤는데 민주당 당원 단합대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가보니까 죄다 동원된 사람들이었고요. 최민희 의원 같은 분은 그래서 SNS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차량 2대를 꽉꽉 채웠지만 다음 주 되면 우리가 3대를 채워서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의 이재명 부흥의 성격에 민주당이 총 동원령을 내린 당원 단합대회에 불과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얘기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탄핵 본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 사유로서의 그 법리적인 다툼은 부족하고 또 임기 단축 헌법 개정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대비해서 이재명 옹립을 위한 불순한 목적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 하야 등에 대해서는 뭐 명확히 말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장애 집회, 이재명 방탄 집회에 그 골몰할 시간에 민생을 위한 입법 그리고 예산 전국에서의 거대 의석으로서의 책임감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짤막하게 이 상황 평가해 주시죠. 저는 근데 방탄이라고까지는 보지 않는 게 메시지가 전혀 다르잖아요. 예컨대 과거에 뭐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 뭐 조국 수호, 뭐 검찰 개혁 이러면 이제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방탄 뭐 이런 쪽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장애투쟁 의미와 전국 현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잠시 후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으로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2km가량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서안성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6km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도 입장 휴게소에서 안성까지 12km 정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이후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과 또 광명역부터 금천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인데요. 월곡에서 종암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부근 정체가 극심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또 신월 여의 지하도로 인천 방향 신월 기점에서 신월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한 바 있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네.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이어져 내려온 어떤 관행, 합의, 역사 이런 것들을 파기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지난번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매년 이제 대통령들이 나와서 이제 어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네. 그걸 오지 않은 건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개원식 불참 때와 이제 같은 이유라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또 이제 남 탓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국회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국회에 안 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여야를 둘 다 겨냥한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 최근에 이제 여권과의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으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정 운영부터 그럼 먼저 정상화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개원식 불참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시정연설 불참까지 하게 되면서 이게 저는 대통령의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들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럼 뭐 개원식도 그렇고 시정연설도 그렇고 뭐 대통령이랑 야당이 늘 화기애애하고 사이가 좋아서 대통령이 다 오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랬던 게 아니라 야당과 어떤 감정적인 골이 깊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 앞에 선다라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서는 것이고, 이번 시정연설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인사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세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는 계획과 설명을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헌법에도 이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본인이 해야 할 책임과 그리고 감내해야 할 것들을 전혀 감내하지 않고 싫으면 안 보고 싫으면 안 오고 이러면서 어떤 정치의 정신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님, 과거 전례를 보니까요, 이 시정 연설 때마다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있었더라고요. 뭐 정치적 상황이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근데 그때 대부분 이제 뭐 대통령들이 왔는데 자, 예를 하나 들면 2021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정 연설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본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대장동 특검 촉구 시위를 했어요. 또 되게 이제 불편한 일이었을 텐데, 지난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탄압한다면서 소속 의원 전원이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란 거 아마 검찰 수사나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뭐 대장동 특검 촉구 시위 이거는 대선 국면 네. 그 대선 바로 한 6개월 놔두고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엔 대통령은 와야 한다. 네. Yes or no? 전 예스입니다. 예스요. 예.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것은 이제 저희가 야당 입장이니까 네. 뭐 당연히 반대할 수 있고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의 시정연설을 한번 돌이켜 보면요, 2016년도에 당시 최순실 그 의혹이 터지고 해서 네. 민주당 등 야권이 굉장히 공세를 가했어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여하셨습니다. 직접 발언하셨고 그날 하필이면 그 타블렛 그 PC가 공개되긴 했는데 직접 나오셨어요. 저는 물론 야당에서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본회의장 안에서는 정치 공세를 안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펼쳐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신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다르게 평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좀 더 포용적이고 비록 야당이 나를 향해서 공격한다고 하지만 1년의 예산이라고 하는 국민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계획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것을 소상히 설명했다면 저는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뭐 박성민 비서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향한 발언대가 아닙니다. 국민을 향한 국민들께서 들으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아무리 정치 공세를 폈어도 대통령이 반드시 나오셨어야 된다. 하지만 오늘 안 나오신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시정연설 대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 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의료 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4대 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제 거듭 강조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추진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정치 양극화 속에 거대 야당이 이제 과반 이상을 갖고 있고 국회를 장악한 상태, 현재와 같은 뭐 국정 지지율도 있고요. 개혁 추진이 과연 순조롭게 될까? 이런 우려의 시선인데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 개혁 뭐 4대 개혁,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등등 해가지고 개혁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해요. 예컨대 이제 의료 개혁만 보더라도 올해 초에는 그래도 이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어떤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계속 잡음들이 있고 하면서 이 의료 개혁을 강행하는 것들이 이제 부정 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료 개혁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 대통령의 힘이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기간인데 과연 뭐 의료개혁, 교육개혁이든 연금개혁이든 노동개혁이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과거 이제 참여정부 시절을 좀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사회 전방위적으로 대대적인 어떤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넓은 범위에서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곳곳에서 이제 좀 반발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좀 흐지부지 끝난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4대 개혁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한두 가지에 조금 더 이제 좀 힘을 실어서 일단 하나라도 완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개혁은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신주호 부대변인 그 야당 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의혹을 좀 규명해라. 그 국민들도 이제 그걸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고, 그런데 그거를 좀 해결하면 개혁 추진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상황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입법 협조를 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뒷받침해줘서 야당 의원들이 압력을 느끼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조사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왜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냐? 김건희 여사 관련한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진 상황이어야지 이 개혁들을 완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하루라도 빨리 털고 가지 않는 이상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이 개혁들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굉장히 좀 아쉬운 형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만약에 뭐 국민적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잘 해소가 된다면 민주당이 어떤 지금 정부의 개혁 추진에 협조를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정부가 하겠다는 일 중에 방향성이 맞고 괜찮으면 뭐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의료개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당적인 과제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했던 일인데 그때도 뭐 의사들과의 어떤 마찰 때문에 못했던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반대한 적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의료개혁이 대표적이겠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뭐 과정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방향성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느낌이고 실제로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 지금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날 추워주는데 걱정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까지도 또다시 4대 개혁을 강조를 하셨는데 앞서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4대 개혁을 마무리 지으려면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 협조는 필수적이에요. 대통령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야당을 싫어한다고 해서 야당과 안 보고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야당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4대 개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에 오지도 않으시면서 4대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대목에서 예산안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도 총 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신조 부대변님, 건전 재정 기조 이어가겠다 그런 거에 읽히는 그런 대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가 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전임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의 씨앗이 지금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뭐 아플 수는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예산 편성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여당은 정부 예산안은 민생과 안보,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한 거다. 이게 뭐 어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사수 의지랄까 이런 거 밝혔는데 반면에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거 국회 심사받지 않은 예산 잘라내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 복원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일단 뭐 고교 무상교육 예산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 이제 민주당이 추진했었던 거고 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당이 반대를 하나요? 신주호 부대변님? 이게 정리가 잘 제대로 안 됐나요? 이게 요 내용은 뭐 저희가 완전한 반대는 아닌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각 당이 어떤 본인들의 가치와 이념에 기반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검찰 특활비 이제 전액 삭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검찰이 싫기 때문에 이거 특활비 깎아버리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제 검찰의 마약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마약 사건이 기승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비판들이 따르고 있는데 검찰 특활비도 수사기관의 특활비를 이렇게 전액 삭감한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은 이번 예산 편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의 가장 큰 기조 중에 하나는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여기 네. 방금 언급됐던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증액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 가지 더는 이제 이 정부에서 건전재정이라는 탈을 쓰고 사실상 초부자 감세나 감세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세수 펑크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만 해도 뭐 30조 펑크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 없이 그냥 이대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가보면 이 특히 세법 개정 관련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분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자면 5년간 이 정부의 세법 개정 안대로 가면 상속세와 증여세 수입이 20조 2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감소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소득자의 귀착이 되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20조 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기조가 과연 옳으냐라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지금 세수 결손이 나다 보니까 다른 재원들을 자꾸 끌어다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고 그게 오히려 이제 국가 경제의 불안을 초래한다. 이런 지적도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건전재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이전에 지금 과연 이 나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금이라는 이 재원을 제대로 우리가 걷고 있느냐 이 부분부터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 결손도 봐야 된다. 신주호 부대변인. 제가 하나 네. 말씀드리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가짜 뉴스라는 점을 저희 당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앙 정부에서 부담을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특례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이제 이게 지방교부 재정금으로 해가지고 지방 정부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가짜 뉴스라는 점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건전재정에 네, 대해서 이동수 대표님.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이건 박 전 비서관님이랑 의견이 비슷한데요. 이 건전재정이라는 게 저는 쓰는 걸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제대로 걷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쓰는 걸 줄이는 거에 어떤 도그마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 쓰는 걸 줄이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감세를 하면 과연 그게 건전재정이 달성이 될 것인가. 너무 이제 본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한쪽 방향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재작년에 그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당시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난리일 때 감세한다고 했다 한번 난리 나가지고 파운드 같이 폭락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일단 어떤 이념적인 것들보다도 이제 현실 어떤 시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세금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아쉽지만 정부 여당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게 사실은 그 진보 진영 내에 약간의 실망감도 있을 거예요. 그 향후 갈등 요소가 좀 남아 있나요? 이로써 완전히 정리됐다고 보시나요? 근데 사실 뭐 이 금투세 관련해서 뭐 당내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 당내에서도 그런 기류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분위기는 폐지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게 당 내부의 어떤 권력 구조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의 기류가 보이니까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했던 것은 어쨌든 국민들에게 이제 그 금투세 폐지라는 정책의 네. 필요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부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르기 쉽지 않다 이런 여론은 분명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공개적인 반박이나 큰 갈등의 불씨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 더 여쭤보자면 박 비서관님께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 행보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중도 확장의 행보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계속 표방해 왔던 방향성이 어떤 실용 정치, 실용 정책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생과 이제 맞다. 실용 정치, 민생 정치. 네, 그런 부분을 맞닿아 있고 손에 쥘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뭐 경기도지사 시절이나 이런 때부터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어떤 하나의 이제 본인의 또 캐릭터의 어떤 일관성이 보이기도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환영하고요. 지금 이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일부 진보 진영에서 반발이 있긴 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워낙 요구를 했던 목소리가 거셌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동안 정치권이 마치 금투세 폐지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듯이 이렇게 최근에 이제 논쟁을 이어왔었는데 그건 착시 현상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금투세 폐지는 1차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예컨대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 적폐들이 있었잖아요.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지배주주랑 소액주주 차별하고 아니면 회사가 클만 하면은 물적 분할해가지고 쪼개기 상장하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 이제 근본적인 원인들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금투세 폐지라는 첫 발을 뗀 만큼 이제 뭐 상법 개정이나 등등 해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첫 발이고 구조적 여러 가지 수반된 중요한 문제들이 또 있으니까 같이 이제 해결해 나가는 첫 발이 됐으면 좋겠다. 신주호 부대변인님, 한동훈 대표는 이게 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정치가 작동됐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계속 압박한 거에 대한 무슨 결과가 나왔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사실 지금 취임한 지 100일이 간 넘었는데요. 이 100일 동안 계속해서 민생 정책으로 내걸었었던 게 여야의정 협의체 그리고 금투세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금투세 문제를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저는 사실상 늦었지만 환영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진정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재명 대표가 이 시점에 금투세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겠느냐. 저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표를 쌓기 위한 그 포석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의혹이 사실 있다고 해요. 우리가 집권하고 나면 금투세 문제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하기 전에는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중도에 계신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표 환심을 사고 우리가 집권하고 나면 이념에 기반한 금투세를 다시 시행하겠다. 이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보가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진짜로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다면 이거를 하루빨리 법제화하는 데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의 재균이는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외사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눈동자의 각도는 점점 더 크게 틀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의식적으로 눈에 힘을 주지 않으면 눈동자가 심하게 돌아가 버리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늘 힘겨운 엄만 퇴근 후에도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비 마련에 힘써보지만 몇 년을 더 모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남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려워 늘 긴 앞머리로 두 눈을 가리고 다니는 재균이. 아이의 아픔 앞에 엄마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재균이가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퇴근길은 찬바람이 불며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 햇살은 따뜻했지만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8.5도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금세 13도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져 5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5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특히 절기 입동인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5도, 대전 6도, 대구 8도 등 오늘 아침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낮아 춥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14도, 대전 15도, 대구 1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또 내륙과 산지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대선 본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부터 각 주별로 시작됩니다. 양당 후보가 초박빙 대결 양상을 보인 데다 사전 투표자가 많아 승리 선언이 나오기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ADHD 치료제 등을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라고 홍보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커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제1당인 민주당이 11월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달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주말 장외투쟁에 나서서 대여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데 이어서 국회 내 농성도 매일 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장외투쟁 의미와 전국 전망,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얼굴이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오늘 회의 몇 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회의하다 오신 거 아니에요? 회의하다가 사실 여기 늦을까 봐 조금 더 있어요. 끝나야 되는데 막 달려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을 빛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제 토요일 서울역 앞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등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 열었습니다. 자, 김민석 최고위원께서도 연설에 나섰습니다. 특검, 개헌 등 다양한 가능성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특검이 됐든 개헌이 됐든 또 탄핵이 됐든 요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특검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조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됐으니 많지 이번에는 끝을 내야 한다. 그리고 온 국민이 지금 김건희 어떤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 그 길을 마무리하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시점에서 탄핵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이것까지 다 이제 제어를 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고 적어도 이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입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게 나가면은 이게 당의 입장이 돼버리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거취와 관련된 민주당의 정확한 지금의 입장 스탠스는 뭡니까? 대통령이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철저한 국정쇄신을 하라 하는 것이 일관된 기조이고요. 그리고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제 그 막을 수 없이 본물처럼 터져 나온 김건희 여사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덮을 수도 없고 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지금 큰 소를 잡아야 되는데 무슨 모기 잡는 뭐 모기채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특검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됐다. 이것은 사실은 민주당 요새는 민주당의 성명서가 아니라 보수지들 흔히 이야기하는 뭐 조중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보수지의 사설을 봐도 매일매일 거의 민주당 성명서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문제 정리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정권이 버틸 수 있겠냐. 특검 외에 다른 답이 있겠냐.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라든가 뭐 심지어 정권 또 보수의 앞날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나라와 정권, 보수의 앞날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 중심으로 매일 국회 내 농성 벌일 계획이다는 말도 했고요. 당 차원의 추가적인 장외 투쟁은 지금 좀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가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특검 촉구와 전쟁 반대 두 가지를 내건 천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에서 서명 운동 발대식이 이제 쭉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말에. 그리고 서명 운동이 진행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또 장원 내에서 지금 이제 특검 통과 이런 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장외 집회를 대규모 집회를 열 수는 없고 해서 그렇지만 거리에서 진행되는 시민들의 어떤 집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당 차원 또 개인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당장 뭐 제2차 장외 투쟁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당이 뭐 주도하는 그런 집회를 당장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합 집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 뭐 자연스럽게 참여도 하고 당이 참여한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우선 특검 관련한 서명 운동을 확산하는 것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촉구 전쟁 반대 말씀하셨고요. 여권 내 발걸음도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대통령에게 이제 크게 봐서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김 여사 즉각적인 활동 중단, 인적 개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사실 이걸로는 또 끝이 안 될 얘기들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사과 안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김 여사 문제는 활동 중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드러나 있는 사안들이 워낙 중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된다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활동만 중단하라 이러면 미봉이 되겠죠. 용산의 인적 개편도 뭐 당연히 이건 진행돼야 되는 것들인데요. 지금은 제기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 뭐 게이트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명료한 정리, 조사, 규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네.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아울러서 한동훈 대표는 야당 공세에 대해서 속보이는 선동과 음모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냥 그런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명료하게 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 간에는 지금 뭐 탄핵 요구도 있고 개헌 요구도 있고 또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것이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숫자가 또 있고 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지도부나 당의 전체 흐름은 명료하게 현재는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일단 특검이 제일 우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검 진행과 관련한 입장을 한 대표가 명료하게 빨리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해야 정말 본인이 우려하는 더 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뭘 막겠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뭐라도 하나 하겠다라는 얘기를 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특검과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는 게 최우선이다.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국민의힘은 탄핵의 엄중함에 비해서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남발되고 헌재에서는 기각되면서 탄핵이 희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에 대해서도 뭐 탄핵이 어떤 경우에는 기각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심의주의인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직 정식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그러한 문제라고 보고요. 역시 아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사안의 본질은 특검 문제이고 김건희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밝혀라. 저는 사실 오늘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여당 또 보수 정당에 쇄신파라는 것도 있고 중진이라는 것도 있고 원로라는 것도 있고 조금 용기라는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전혀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막 옹호하면서 소리를 내고 더구나 그중에 단 한 분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면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보수 정당이 참 이제는 갈 때까지 갔구나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아쉽다는 말씀하셨고요. 자, 지금 그 시정연설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탄핵까지 거론하는 여야 대치 상황에서 뭐 대통령실의 국회 연설이 정쟁에 이용될 것을 우려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자,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내각제도 아니고 오늘 보면서 이 나라가 내각제가 됐나? 왜 대통령이 안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건 뭐 거의 자진 고립의 자진 탄핵이지.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좀 비판한다고 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는 것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이 없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 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한 행보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던데 저는 사실 국회 무시라기보다는 국정 포기가 더 맞는 것이다. 너무 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정 포기다, 무책임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예산안 설명에서 약자 복지, 미래 성장 동력 4대 개혁을 특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연설 내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인이 직접 설명할 정도의 자신이 없는 내용들을 이미 별 동력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부가 무엇을 하고 개혁을 주장한다는 것이 갖는 설득력이 얼마나 울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별게 없죠. 이 정부가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역대 여야 보수 진보 모든 정부 가운데 가장 성장 동력 내지는 흔히 이야기하는 신산업에 대한 어떤 노력이 없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골든타임에. 이것을 저는 이 정부가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못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4대 개혁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미 의료 대란으로 의료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을 추진할 역량 이전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본이 안 갖춰져 있어서 사실 그에 대한 평가라든가 걱정은 이미 국민의 몫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혁 추진을 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잖아요. 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제1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정치는 상당히 양극화되고 대결 국면인데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요구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잘 마무리가 된다면 개혁 추진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과거에 처음에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문제가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자라고 제가 당내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죠? 정부는 돌아가야 되니까. 네. 사실은 한덕수 총리 문제가 많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가 출범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준을 하는데 제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공정한 눈으로 본다면 야당이 오히려 국정을 염려해서 이거는 되게 하자라고 한 것이 훨씬 많고 지금 이 정부는 참 놀라운 것이 뭘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고 제안하고 그것을 갖고 야당을 설득하고 와서 뭔가를 드라이브를 걸고 그런 것이 없는 정부여서 사실은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국정과 의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사실상 대통령이 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 과연 정부가 있는 상태인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가 아닌가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명확한 정부는 저도 이렇게 정치를 쭉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는 14일인가요?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재표결까지 간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 이전에 이런 정도의 상황 또 최근에 뭐 명태균 씨 관련한 연관된 걸 포함해서 이런 정도가 다 드러난 상황에서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0분 정도가 참여를 하면 통과가 되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의 의인 10분을 기대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어떤 보수의 국회의원이 10명도 안 된다. 참 슬픈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망을 하기 이전에 그런 소회를 말씀하셨고요. 자, 지난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취임 전날이죠. 명태균 씨와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하고 2022년 재보선 공천 개입 물증이다 이렇게 이제 내세웠습니다. 자, 앞으로 관련해서 추가 녹취 공개 예정돼 있습니까? 제가 전에 계엄 관련한 것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언론은 이제 언론의 여러 가지 일상, 의무상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없나 또 없나 이런 걸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는 이미 드러난 명료한 불법적 그 근거와 정황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고 사과하고 규명하고 이런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안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또 얘기하고 또 증거를 내놓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반성이 없는데 화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기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이 참 이 정부 참 특이해요.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기 때문에 그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는 겁없는 사실은 답변을 내놨거든요.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공적 신분이 아닙니까?
공적 신분이 아닌 사인이 민간인이 무슨 수로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장관 후보를 지명하고 게다가 문제가 생기면 형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무수한 인수위원을 지명하겠습니까? 이미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것 자체가 공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대정당의 경선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네. 사실상 형법적 규율을 받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까지 판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에 추가 공개를 할 거냐 이것을 언론의 입장에서 여쭤보시는 것은 저는 뭐 이해가 가는데 지금 더 중요한 본질적 문제는 이미 제기된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가 답해야 한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입장 정리했습니다. 이걸 반대해온 당내 뭐 원칙론자라 그래야 되나요? 내부적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문제 정리된 걸로 보면 됩니까? 오랜 동안 민주적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왔고 네. 토론을 거쳐서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만들어진 이후에조차도 저희가 근 한 달 정도 지도부가 결단과 발표를 미뤄왔는데요. 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해서 오늘 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은 민주적인 정당이어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또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장 원칙적인 반대론자였던 진성윤 의장 같은 분도 네. 당의 어떤 민주적 프로세스를 거쳐서 한 것을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표하셨고 저희는 적어도 그러한 점에 있어서의 어떤 당의 민주성, 안정성 이런 것은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여당이 너무 그 여당다운 안정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최대한도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또 그런 입장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국민을 바라보면서 저희 원칙을 지키면서도 또 어떤 안정감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여야 의정협의체 일단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뭐 의협이라든지 전공의협의회가 이제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개문 발차라도 해야 대화가 시작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참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희는 이런 것들이 대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전공의 회장을 만나면서도 네. 우리가 참여를 하면 전공의가 참여를 하거나 또는 의협이 참여를 하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원하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참여해달라. 이런 네네. 얘기도 쭉 해왔고 그러니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참여 안 하고 이름만 걸고 참여 그게 시작되는 게 별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하고 저 대표가 또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양쪽 그 각 정당의 어떤 이 의료대량 관계 대표자들만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네.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 15일과 25일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나옵니다. 법원 판결 앞두고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한 탄원 서명 받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이 법원 판결에 정치적 압박 주려 한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보통 같으면은 다 기소가 되거나 유죄가 될 일들을 아예 기소도 안 하는 검찰이 그야말로 애했다 뭐 한번 형이나 구형이나 세게 받아봐라 이러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면서 굳이 한다면 그런 것이야말로 법원에 대한 압박이 되겠죠. 그런데 뭐 그냥 일반 국민들이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서명하고 탄원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다 있는 일인데 탄원을 뭐 10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더 많은 10만 명이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탄원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그 탄원안에 참여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네. 탄원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적절치 않겠죠. 네. 자, 이 대목에선 뭐 시간 거의 다 돼가지만 김민석 의원님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당무 나눠받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투사 이미지가 강해졌다. 20대로 돌아간 거 아니냐. 제가 원래 전당대회 때도 말씀드리기로 저는 집권 플랜을 이렇게 짜고 그걸 임무로 해서 하겠다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어서 공격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고 또 집권 플랜 원래 제가 임무로 설정했던 그것도 해야 돼서
그냥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정신 없으시죠? 바쁘셔서. 예. 자, 직권 플랜 본부 총괄 본부장. 살도 좀 빠지고 이렇습니다. 총괄 본부장, 직권 플랜 본부요. 그다음에 인재위원회 위원 여러 요직. 자, 그래서 향후 차기 당대표나 차기 서울시장 후보 나서는 것 아니냐 관측이 있습니다. 계획 있으신가요?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 바빠서 예. 현안이 많아서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더 먼 얘기인데 네네. 그렇다면 정치인 김민석이 지향하는 목적지 영어로는 데스티네이션 어떤 겁니까? 저는 제가 이번에 이 잘못된 정권의 폭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마무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민주정부를 만드는데 밑그림을 만들면은 사실은 그것이 저로서는 제 정치의 정점이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하는 민주정부의 밑거름을 만드는 일. 밑그림을 만드는 일. 그걸 하고 싶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미국 대선이 정말 임박했잖아요. 예.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미국에서 이제 로스쿨 다니시면서 유학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경험도 있는데 이번 대선 결과 뭐 누가 이긴다까지 내가 물어보는 거는 제가 너무 그런 거 같고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글쎄요,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미국에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케네디 스쿨이라는 데서 행정학을 해보고 로스쿨에서 또 이렇게 법학을 해보면서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이고 지금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서로 실리적인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실리적인 관계. 저희가 그것을 대비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당 입장에서나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새 정부, 미국의 새 정부와 이렇게 연결고리를 미리미리 찾아놓는 일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연결고리 찾는 일도 미리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의 장거리 무기 지원을 거듭 촉구하고 있어요. 네, 이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무기 지원 요구가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1일에는 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데 세계가 그저 지켜만 보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집결시키는 모든 장소, 즉 북한군의 모든 진영을 볼 수 있다. 이 충분한 사정거리를 갖춘 무기로 타격할 수만 있다면 예방적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건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결국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서 장거리 공격용 무기를 하루빨리 지원을 해서 이 러시아 영토 안까지 타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우크라이나 영토 인근에 러시아가 이제 북한군 7,000명을 배치했고 이들에게 뭐 60mm 박격포, AK-22 돌격 소총, 기관총, 뭐 저격 소총, 야간 투시경 이런 장비들을 다 보급을 했다. 이런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뭐 줄기차게 사실 뭐 장거리 공격 무기를 요구해 왔죠. 특히 서방에 이제 주로 이제 요구를 해 왔는데 그동안 이제 서방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했냐면 이걸 허용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우려를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청구서가 우리한테 날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스탠스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했으니까 남한의 무기를 요구할 정당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해요. 실제로 지난달 30일에 또 KBS와 인터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나왔던 이제 멘트를 보면 한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방공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뭐 날아오는 무기를 맞추는 방공 시스템은 뭐 방어용 무기입니다만 이것이 뭐 또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좀 공격용 무기를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또 러시아가 이 한반도 문제에 좀 개입할 여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국민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러시아 말씀하셨지만 3차 대전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누가 한 발언입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인데요. 이 대통령을 한 차례 지낸 바 있는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입니다. 지난 2일에 러시아 국영매체 RT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차기 미국 지도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 계속 기름을 끼얹는다면 이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나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정말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이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는 서방은 러시아가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핵무기 사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단한 그 위협일 수도 있는 얘기인데 네. 자, 다음은 그 동해 가스전 얘기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뒤 12월 중순부터는 시추 작업이 시작된다고요? 네, 일단 일정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 개발 주체인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당국과 조율을 거쳐서 첫 시추 해역 선정을 사실상 확정을 했고요. 종합 시추 계획안을 들고 곧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상 최종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이달 중으로 한국으로 출발을 해서 아마 12월 중순부터는 유망구조 해역에서 작업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망구조는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형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석유공사가 자문사인 액트지오사 도움을 받아서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 진짜 해양생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 해양생물 이름을 붙인 7개 유망구조를 발견을 한 상태죠, 지금. 나 진짜 저긴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대왕고래가 첫 탐사 시추 대상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어요. 왜 대왕고래 가장 큰 이 동물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결국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네. 이 관건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안에서도 어느 지점을 가장 먼저 뚫어볼 것이냐. 이게 결국 관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대왕고래 한 개 유망구조만 해도 동서로 수십 킬로미터가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점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단 석유공사 쪽 설명은 다수의 전문가들 의견을 모았는데 큰 이견 없이 특정 해역이 선정이 됐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법령상으로 석유공사는 시추 한 달 전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서 이 산업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허가할 방침입니다. 야, 이것도 이제 보통 초조하고 보통 가슴 쫄깃쫄깃한 일이 아닐 텐데 진짜 네. 담당자들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일단 이 석유공사랑 정부가 예상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 탐사 시추 작업을 이제 이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제가 아까 탐사 시추선이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우리나라 향해서 이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드릴선입니다. 그러니까 드릴로 이제 깊게 땅을 파내는 건데 해수면 아래 1km 이상 깊이로 이제 대륙봉 해저까지 파내려가서 암석 시료를 확보를 하면 이걸 이제 지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그 시료 안에 석유가스 보존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일단 이 드릴로 파내서 이제 시료를 확보하는 것까지 한 2개월 안팎 예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결국 이제 이 시료 분석 작업이 추가로 걸리는데 이 시료 분석 작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전 개발 회사인 슐럼버거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1차 시도에서 이제 성공하면 좋겠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2차 또 3차 탐사 시추를 추가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할지, 네. 언제 그칠지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뚫는데 이제 1,000억 원씩 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1,000억 원 사실은 이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석유공사랑 정부가 예상하는 성공률이 약 20% 정도 되니까 향후에 이제 한 5년간 최소 한 5번은 뚫어보겠다라는 계획을 일단 세우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이제 5,000억 원 플러스 알파가 드는 셈이죠. 근데 결국 이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올해 첫 탐사 시추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 예산안에 이제 편성돼 있는 일부 자금, 그러니까 유전 개발 사업 출자 예산 505억 원에다가 나머지 이제 석유공사 자체 예산 투입을 해서 일단 메울 예정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단
투자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2차 시추 단계부터는 해외 오일 메이저 등 투자를 받아서 공동 개발해보겠다. 이런 방침을 일단 세우고 있는데요. 그건 또 이익은 나눠야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익을 남길 수 있냐 이 구조를 잘 짜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든 결국에는 이 1차 탐사 시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잭팟을 터뜨리진 않더라도 야, 한번 뚫어봤는데 꽤 가능성이 있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할 명분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실 이제 국민 여론도 형성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저기가 뭔가 있는 모양이다. 한번 우리도 투자해볼까라는 구미가 당기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1차 탐사 시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1차 탐사 시추. 자, 그걸 이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중국 비자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정부가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무비자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15일까지는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와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결정된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깜짝 뉴스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그러니까 외교부가 물 먹었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지난 1일에 발표한 게 뭐였냐면 한국 포함해서 총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들 대상으로 해서 8일부터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무비자 정책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거였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 일단 당장 이번 달 8일부터 중국의 뭐 사업차든 뭐 여행 관광 목적이든 뭐 친지나 친구를 방문하시는 환승 목적이든 중국에 방문하시는데 최대 15일까지는 비자 없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한중 수교한 게 1992년.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무비자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없거든요. 특히나 이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도 한 번도 무비자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발표를 하는데 사전 협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단 놀라운 것이고요. 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도 상당히 이제 놀라워했던 게 무비자 혜택을 우리 쪽에서 요청을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발표를 하면서 우리 측에 뭐 사전 협의나 뭐 이런 발표할 거야라고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 좀 적잖이 당황을 한 모양인 게 보통 이렇게 상대국에서 비자 관련 편의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래서 보도 자료도 내고 근데 지금까지 아직 이와 관련된 보도 자료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러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 우리에게 무비자 혜택을 주겠다고 이제 중국이 깜짝 발표를 한 건데 왜 이랬을까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낳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나쁜 결정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은 유화적인 제스처로 해석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결정을 내린 시점이 상당히 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의 결과가 누가 됐든 결국엔 중국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더 강화되냐? 뭐 지금 수준을 유지하냐의 문제지 전혀 이 방향이 바뀌진 않을 거라는 데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 반대.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게 우리가 한국하고 조금 더 가까운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관계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유에서 나온 제스처다라는 해석이 일단 첫 번째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러 밀착?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는 나름의 이 생존 전략으로 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로 오가면서 한 번은 러시아랑 붙었다가 한 번은 중국이랑 붙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밀당 외교, 뭐 줄타기 외교를 펼쳐왔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는 이게 러시아랑 상당히 밀착을 하면서 중국과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이제 중국 입장에 굉장히 이제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고 이런 냉각 관계를 좀 막고 있는 상황에서 좀 직간접적으로 북한에게 불편한 좀 신기를 드러낼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한국에 갑자기 이제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해석이 이제 또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이제 관광객들 중국에 많이 와라라는 우리한테 좀 수익을 올려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중국 여행사가 유치한 이제 해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 비중이 홍콩, 타이완에 이어서 세 번째
문제인데 이게 사실 중화권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1위인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걸로 치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진짜 당장 이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한 측면에서 한국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 가지 해석 분석해 주신 것 중에 세 번째 게 많이 끌리네요. 자, 그렇다면 네. 국내 여행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국내 여행업계로서는 뭔가 이제 호재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 네. 이제 중국 여행 활성화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50에서 7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네. 그것도 패키지로 여행을 가는 관광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비자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예. 이게 일회용 단체 비자를 받으려고 해도 뭐 6만 원의 발급 비용이 들고 여기에 비자를 받기까지 일주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유여행을 주로 다니는 젊은 세대는 좀 중국 여행을 좀 잘 가지 않는 경향이 좀 굉장히 짙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비자 발급 문턱 자체가 당분간 좀 사라지면 자유여행을 즐기는 20에서 뭐 40대 정도 그러니까 이 젊은 층이 중국 여행에 좀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전에 없던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여행업계에서는 계속 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원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중심축 자영업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자영업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 실태 어떻습니까? 오늘 좀 우울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고난의 시기를 좀 겪고 있다. 아마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0%가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20%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그 비중이 이제 내려갔죠. 한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자영업자 너무 많았어 그동안.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럼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6.8%, 일본은 9.5% 정도 돼요. 우리가 20% 넘어가다 보니까 많은 건 맞는데 사실상 이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특징이 생경소상공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폐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좀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폐업한 수를 봤더니 한 98만 6,400명 정도 지난해 기준입니다.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게 2022년보다 13% 증가된 수치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업한 수도 많고 그러면 폐업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구하면 좋을 텐데 지금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도 1년 사이에 20% 넘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업한 다음에 구직 활동을 해도 사실상 구직 활동이 안 되는 한마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악순환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내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자영업이 심각한 어려움 겪으면 전체 경제 측면에선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금융권이 부실해지죠. 금융권이. 왜냐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개인 대출 참 많이 받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면 당연히 이제는 연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이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제 자료에 의하면요, 자영업자 연체율이 2022년 6월 기준 봤을 때 5.7%에서 올해 한 6월 기준을 봤을 때는 10.2% 이렇게 해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못 갚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또 은행들도 문제겠지만 이 기금이 좀 부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보통 이제 신용도가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신용도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는 신용보증 기금이라는 곳에서 네. 한마디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이제 보증을 서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금 재단에서 보증을 서줘서 내가 은행 가서 뭐 돈을 빌리는데 근데 이분들이 돈을 잘 갚으면 모르겠는데 이 연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돈을 내놓으라 그러냐면 어차피 자영업자는 돈을 못 갚으니까 보증승, 이 보증재단 쪽으로 돈 내놔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위변제 금액이라고 해서 보증재단이 이제 대위변제해 준 금액이 지금 7개월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 60%나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기금도 부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수가 어려워지죠. 자영업자 붕괴되죠. 그럼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다는 문제라서 저는 솔직히 지금 정부가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심각한 저는 뭐 자영업자의 위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심각한 자영업자의 위기다.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영업하면 우리가 뭐 치킨집 같은 그런 네. 그 요식업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요리 서바이벌 흑백 요리사가 전국적 인기 끌면서 네. 요식업계가 이런 그 바람 속에 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기대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좀 일부분이었나요?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팩트는요. 네. 되는 데만 되고요. 그래요? 안 되는 거는 여전히 안 된다.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이제 한 카드 회사에서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그럼 이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이 이제 나온 이후에 그 전과 후를 이제 조사해봤는데 실제 이제는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이런 레스토랑 거기에 셰프들이 있는 곳은 잘 됐어요. 네. 실제 이제 2.4배 정도 이용 고객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골목 상권, 한마디로 거기에 비슷한 상권들을 조사해봤는데 딱 거기만 잘 되고요. 출연했던 그 분들만 잘 되고 그 주위에는 비슷하게 아니 그 주위에도 왔다가 또 그 주위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예.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3.9% 지난해 대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골목 상권을 훈풍이 안 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되는 곳만 되고 뭐 안 되는 곳은 여전히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경기 전반적으로 워낙 불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네. 이제 자영업자의 양극화가 지금 큰 화두입니다. 사업소득의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이 1억 1천만 원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평균 소득이 사업소득이 1,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10%가 굉장히 많이 벌어가고요. 네. 하위 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진짜 뭐 평균이 1,600만 원이니까 사업소득이 뭐 사업자 등록을 물론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굉장히 양극화가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양극화가 자영업에서도 확연해지고 있다는 네. 말씀 해주셨고요. 특히 트렌드 빨리빨리 따라가기 어려운 이제 고령층 있잖아요. 네. 고령층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인데요. 네. 실제 이제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그 부채가 연소득의 10배가 넘는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이거 LTI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은행권에서도 이 기준을 가서 대출을 해줄지 말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65세 이상 자영업자분들은요, 이제는 내가 버는 것보다 부채가 10배가 많으세요. 지금 뭐 금액이 4억 평균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자영업한다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저분은 4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대출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30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대출액이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높은 거죠. 65세 이상 분들. 그래서 고령층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생계형을 하시는 분들의 지금 상황이 이제 녹록지가 않은 거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럼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는 대부분 이제 데스크 책상에서 이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나와서 뾰족할 게 없어요. 그럼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프랜차이즈를 해도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요즘에 아시겠지만 배달 서비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배달앱 상생 협의체가 10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열렸는데 결론을 못 맺었어요. 오늘도 결론을 못 맺었는데 그 핵심은 결국에는 배달 수수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수수료가 지금 9.8%입니다. 한 번 돈의 거의 10%는 배달 수수료 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어떤 수수료도 나오거든요.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런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리 결정은 이제 모든 걸 종합적으로 맞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판단하겠지만 네. 근데 이렇게 자영업자들 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일각에선 금리를 조금 더 빨리 내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양측 다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일단은 경기를 본다 그러면 사실상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됐었다라고 전 보거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경기 측면만 보면 워낙 이제 둔화되고 있으니 선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빨리 해서 네. 경기 부양책을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은이 그때 밝혔던 내용이 이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만약에 금리를 내려버리면 이제 네. 가계부채가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는 동결을 했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드디어 이제 0.25%포인트 쪽 내렸는데 저는 그래서 한은의 입장 이해가 가요. 만약에 그 당시에 금리 내렸다가 가계 대출이 더 폭등하면은 비판의 화살은 다 한국은행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이거죠. 할 만큼 했고 가계 대출도 고민했고 그래서 한 번은 동결했고 결국 이제 10월에 한 번 인하했다. 그래서 한국은행 측 입장도 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네. 경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지금 경기가 너무 이제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자영업자 지원 대책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사실 이제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 네. 오늘 그 윤 대통령이 이제는 예산안 시정연설 시정연설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네. 그때 이제 하반 그 시정연설 끝에 정도에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겠다. 요거는 사실 올해 밝혔던 내용이에요. 직접 대출이라고 해서 정책 대출 상환을 5년 연장해 주겠다. 그다음에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30만 원의 배달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산 써갖고요. 한 2천억 정도 이상을 써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배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배달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이더, 네. 이게 뭐 음식 배달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배달 플러스 이제 택배까지 포함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택배도 하시는 분들에게 연간 30만 원 한 번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내년에 이제 지원하겠다. 요거는 이제 정부 아닙니다. 네.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보셔야 되겠지만 정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망 소상공인들을 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요번에 새로 나왔어요. 스케일업 자금이라고 해서 5천억 정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새 출발 기금 있죠. 새롭게 재도약하시는 분들, 새 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래는 30조 원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요. 네. 10조 원 정도 플러스 알파에서 40조 원 정도 새 출발 기금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정부가 밝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선 뭐 이제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경쟁력 없는 자영업에도 계속 혈세로 지원해 줘야 되냐 이런 네. 뭐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려운 그 자영업자들 네.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사실상 세밀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신규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네. 신규 대출을 왜냐 그러냐면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성실 상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연체가 아니라 네. 성실 상환하시는 분들은 잘 갚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신규 자금이 안 나요. 보증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한도를 좀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대안대출을 좀 활용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안대출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고금리를 저금리로 낮춰주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대안대출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용하시는데 예전 금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안대출을 해도 금리는 낮아도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높다 보니까 대안을 안 하세요. 예전보다 훨씬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부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뭐 대안대출 그다음에 상환 연장 그다음에 보증한도 확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앞서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들 지금 100만 명 육박한다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장사를 접은 자영업자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행보가? 사실상 이제는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런 네. 분들에게 좀 권유드리고 싶은 게요. 폐업을 했다 그러면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예. 희망 리턴 패키지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시면은 일단 내가 폐업 전과 폐업 후에 대한 플랜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희망 리턴 패키지. 희망 리턴 돌아온다. 맞습니다. 패키지라고 해서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는 점포 철거 지원비라고 있거든요. 예. 점포 철거 지원비가 원래 250만 원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근데 내년에는요. 정부 예산안 따르면 400만 원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럼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점포 철거를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면은 왜냐하면 건물주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되니까 그때 이제 내 돈 들어서 폐업 철거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희망 리턴 패키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점포 철거 지원비 25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거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 제발 먼저 이걸 하고 하셔야 돼요. 먼저 다 복구하고 나서 이걸 신청하면요 안 받아줍니다. 복구하기 전에 신청해야 돼요? 네, 복구하기 전에 사진도 다 찍어 놓으시고 동영상도 다 찍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예. 이날 진짜 했다라는 거죠. 이걸 복구를 했다라는 걸 증빙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담 먼저 받고 먼저 희망 리턴 패키지 가서 얘기한 다음에 이게 철거를 하시는 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폐업한 다음에 비슷한 업종으로 재창업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한마디로 이제 회전문 창업이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같은 거 했다가 망했는데 또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내가 기술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정부가 유도를 하고 있는 게 회전문 창업을 막고자 그래서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는 취업에 대한 구직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 운전 같은 교육을 좀 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희망 리턴 패키지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지게차 운전 희망 리턴 패키지. 네, 지게차 훈련도 시켜주고요. 그래서 이제는 회전문 창업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이제 구직에 대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고 내년에 이제 정부 안이 또 하나의 특별한 게 구직 급여 같은 걸 줍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구직 활동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는 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교육 받으면은 뭐 교통비도 들 거고 식비도 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실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내년에 좀 마련돼 있어서 꼭 만약에 지금 폐업을 생각하신 분들이다. 그러면 희망 리턴 패키지 사이트 들어가시면 종합적으로 좀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그 자영업하고 계신 분들 또 창업 고려하시는 분들께 요것만은 주의하라.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꼭 시장 조사를 먼저 하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준비되지 않는 창업은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개인 재무 설계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3개월치 많으면 한 6개월치 생활비는 좀 마련한 다음에 일단은 창업을 해라고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이 생활비 없이 창업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생계형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빚에 쪼들기고 스케줄에 쪼들려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소한 3개월치 이상은 생활비를 마련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 내가 창업을 꿈꾸든지 하셔야지 준비되지 않는 창업은 결국에는 실수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사기에 많이 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11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끝곡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